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중국 경제분석 뉴스 31번째는요. 부도위기에 몰린 지방정부의 철거경제 편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방만한 운영에 집단부패로 숨겨왔던 허위 장부들이 이제는 효력을 다했기 때문인데요. 경제가 좋을 때는 통계 조작과 각종 사업 진행으로 얼마든지 중앙정부의 경제 목표 달성을 조작해서 보고할 수 있었지만요. 지금은 조작만으로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중국 경제가 8%대의 고성장을 유지할 때에는 지방정부가 정말 땅 짓고 헤엄치기처럼 너무 쉽게 GDP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설명하자면요. 한 7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방정부는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정부는 중국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비싼 값에 부동산 투자개발 회사에 사용권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고 동시에 세금을 챙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동산 투자개발사의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사업 인허가를 심사하고 승인하면서 그리고 부동산 건설 인허가와 관련된 수수료와 세금을 또 챙기죠. 세 번째는 국영은행과 대출 승인 과정에서도 또 막대한 수수료와 세금을 챙기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건설 과정에서 국영기업 건설사들을 동원하면서 건설 용역 비용을 챙기고 여기에 따르는 세금을 또 챙기죠. 다섯 번째는 사실상 건설은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건설 비용 차액을 또 챙깁니다. 여기에 세금도 따라 붙고 여섯째는 완공이 되면 아파트와 상가 분양 과정과 역시 인허가와 관련된 수수료와 세금을 또 챙깁니다. 마지막 7번째, 여기에 아파트 관리회사 선정 과정에까지 개입해서 또 각종 수수료나 세금을 챙깁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관료들은 고위층에서 하급 공무원들까지 각 단계별로 또 막대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업자들이 챙겨주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공무원들은 건설사, 은행, 하도급 업체, 아파트 관리회사 및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납품업체, 인테리어 업체 등등 이런 모든 업체로부터 엄청난 뇌물을 시도 때도 없이 챙겨왔습니다. 지방정부와 관료들에게는 아파트가 팔리든 말든 상관이 없었죠. 이미 전 과정에서 챙길 건 다 챙겼고 최종 인허가 과정에서 트집을 잡아서 아파트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철거하고 다시 지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다 지방정부의 GDP 성장에 플러스로 작용했고 세수 등 재정 수익에도 또 도움이 되었고 당연히 뇌물을 받을 기회는 더 늘어났습니다. 지방정부와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국영건설 회사로부터 시작된 하도급 단계가 또 늘어나게 되고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건설 원가는 상승하고 부실공사의 영역과 범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수 이익을 높이기 위해 가격 조작 등의 각종 편법까지 동원되면서 실제 아파트를 사는 일반인민들은 부실공사, 두부공정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또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각한 부실이 드러난 아파트 단지나 대형 별장 단지는 결국 판매되지 못하고 귀신촌이나 유령도시로 불릴 정도로 중국 전역에 지난 20여 년간 벌어졌던 부실공사와 부동산 경제는 2020년 우한 폐렴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3년간의 무자비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중국 전역의 이동이 통제되면서 해외 기업들은 생산과 물류가 중단되어 버린 중국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국내 내수 시장이 정체된 중국의 부동산 실물 경제는 결국 대형 건설 그룹의 파산 러시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연한 통계 조작과 집단 부패에 시진핑의 1:1로 외교 전략과 늑대전사 외교 전략의 실패로 해외 투자 또한 회수불능이고요.
투자된 해외 각종 인프라 건설은 중공의 군사 외교적 거점 확보에 치중하다 보니 실제 완공된 뒤에 경제적인 활용도 면에서도 수익 발생보다는 오히려 관리비가 더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 현지 국가와의 분쟁 요소가 되어버린 1:1로 투자는 현지 국가의 채무 디폴트 선언과 해당 국가 국민들의 반중, 협중 분위기만 조성했을 뿐입니다.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의 탈중국화를 시작으로 해외 오더들조차 급감하기 시작했고요. 인구 감소로 인한 피크 차이나 현상에 1,000만이 넘는 대졸자들의 청년 실업률은 예상보다 너무 빨리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 아예 청년 실업 통계 발표조차 중단해야 할 정도로 청년 실업은 심각합니다. 게다가 35살이 넘으면 일반 기업에서는 채용조차 거부하는 대량 실업난이 중국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언제든 광동성, 복건성, 강소성, 절강성 쪽으로 가기만 하면 농민공들은 직장을 언제든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회사로의 이직도 언제든 가능했지만 지금은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던 광동성마저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급기야 시진핑은 작년 10월 30일 개최된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부채 구조를 최적화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지방정부의 부채를 일정 정도, 일정 기간 동안에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지방정부는 은행에 빚을 내서 빚을 상환하는 악순환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현재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중국의 해안선에 위치한 수출 주도형 발전 모델이 무너진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다시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재정 확보 방안은 현재까지는 두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는 단기적인 처방인 벌금 경제이고 다른 하나는 중장기적인 처방인 철거 경제 추진입니다. 지방정부는 최대한 인민들을 쥐어짜서 벌금을 매기면서 재정 수입을 축노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지방정부는요. 공무원들 월급조차 주기 힘든 상황에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도 임금 체불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세수 확보는 단기적으로 각종 벌금 남발로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내몰린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처방인 철거 경제는 시진핑조차 다시 강조했던 부동산과 건설 경기 회복에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철거 경제입니다. 기존에 건설된 귀신촌이나 유령도시 아파트와 별장들을 철거하여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농촌의 오래된 주택가를 철거하거나 농지 사용권을 몰수하여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중국 곳곳에서 벌금 경제와 철거 경제가 새로운 트렌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랜 동안 사용해오던 농지 사용권을 박탈당하거나 주택을 철거당하고 있고 심지어 묘까지도 강제로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 곳이 없는 농민들이 급증 오고 있고 이들은 지방정부를 향해 시위를 해보지만 중과부족이죠. 중국의 경제위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경제분석 뉴스 시리즈 31번째는 지방정부의 철거 경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의견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중국의 올해 경제는 암울합니다. 중국경제분석 뉴스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주제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집팀 후원에 최근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눌러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